네, 국회 보이콧을 이어오던 통합당이 다음 주 국회 복귀를 선언하면서 21대 국회 개원 한 달여 만에 국회가 정상화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수처, 부동산 문제 등 쟁점 이슈들이 많아서 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소식들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회 상황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추미애 법무장관 수사 지휘권 발동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간단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법률적인 부분은 법률 전문가와 좀 이야기를 나눠봤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각자 의견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윤 총장이 결단할 시기다라고 사퇴를 압박을 하고 있는데 통합당은 오히려 추미애 법무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권의 공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사안이 지금 워낙 시각이 충돌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부분이 하나 있겠죠. 예. 그 부분과 약간 상충되는 부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게 있거든요. 양쪽이 다 중요한 건데 이쪽까지 이런 이제 커다란 틀의 관점의 차이가 나 있고 또 하나 아주 구체적으로 좀 법률적인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윤석열 총장이 현직 검사장이 측근이기 때문에 그 측근을 비호하려고 전문수사단을 구성했다. 그래서 이래선 수사의 공정성이 방해받는다고 해서 지금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과연 이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이런 것들에 맞는 것이냐라는 쟁점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두 개가 정확하게 충돌하는 거거든요. 반대로 또 수사팀이 지나치게 불공정하고 편파적으로 수사한다라는 관점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지검이 과도하게 현직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지나치게 한다라는 관점. 두 가지가 또 충돌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두 가지가 충돌하고 지금 말씀드린 이 법률적인 게 충돌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맥락에서 여야가 또 정확하게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결단하라는 말은 이제 수사 자무단 구성을 이제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인데 보다 정치적으로 해석한다면 결단이라는 말 속에는 거칠한 의미가 좀 함의가 있다고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단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게다가 집권당의 사무총장이 그런 말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 부분이 어쨌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제 지금 뭐 오늘 검사장 회의를 한다고 그러니까 결과 뭐 늦게 나오겠죠.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장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입장을 낼지 아직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지휘권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단지 수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떠한 이제 의견을 가지고 수용하느냐 정면으로 거부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법엔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이제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과연 정당하게 행사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견 차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얘기도 있을 텐데 아무튼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금 여당이건 야당이건 검찰총장의 거취에 관련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검찰청법 8조에 의해서 지휘권을 발동하는 것에 대한 비판 여부는 별개로 하고 그럼 법무부와 검찰의 문제니까 여야 정치권 정당들이 나와가지고 탄핵한다 얘기하고 법무장관에 대해서 이 사안을 가지고 또 검찰총장은 물러나야 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얘기들을 하고 다시 말하면 민주당이 상당히 검찰을 압박하고 있는 것만 분명한 사실로 보이거든요. 이건 전혀 바람직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일단 좀 상황을 좀 지켜보고 지금 검찰과 법무부 이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충돌로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검찰 내에서도 중앙지검과도 이제 대검은 다르니까 이 사안에 있어 여야 정치권이 너무 이 부분을 이렇게 접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지금 정부 부처 내 이 갈등이 대단히 부담스러운 건데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서로 협력해서 검찰 개혁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거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 사안은 여야 정치권 특히 여당이 지나치게 검찰을 압박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태는 썩 바람직하지 않아 보여요. 야당도 어쩌면 여기 대해서 발언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양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실제로 뭐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협력 관계를 유지하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얘기는 하지 말아라라고 이제 함구령이 내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법무부 장관이 이제 수사지휘권까지 발동을 했기 때문에 의도가 뭐냐라는 걸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법에 따라서 당연히 검찰총장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떠한 조직이든 간에 그 조직이 운영될 때는 그 관례라든지 규범을 굉장히 존중이 돼야 되는 거죠. 수사권 지휘 발동이 2005년도에 발동이 되고 나서 15년 만에 됐다는 얘기는 그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데 무게를 또 많이 뒀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정치적으로 면에서만 물어봤기 때문에 저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치명상을 입을 거라고 전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뭐 수사지휘권 발동을 받아들이는 거로 한다고 한다면 지금 제가 볼 때는 수사지휘권 발동의 내용 중에서 자문단을 구성하냐 구성하지 않느냐가 저는 핵심이라고 보지를 않아요. 어저께 법무장관의 내용을 보면 네. 수사에서 검찰총장의 손을 떼라는 거예요. 결과만 보고 결과만 가라. 봐라. 그 얘기는 뭐냐면 식물총장이 되라는 거잖아요. 이 사안과 관련해서 이 사안과 아니 모든 사항에 대해서 검찰청법 8조에 의해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한 것도 맞지만 검찰청법 12조에 따르면 모든 수사 지휘는 청장이 하게 돼 있잖아요. 그 두 법이 충돌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검찰총장이 이런 수사지휘권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저는 더 이상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위를 유지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2005년도에 김정bil 검찰총장이 분명히 당시에 천정배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스스로 물러난 사례가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 검찰장 회의를 통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 절반이든 완전히다 하여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더 이상 법무부 장관이 어떤 영을 가지고 하기가 어려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이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은 정치적으로 언제든지 결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비슷한 상황이 충돌됐을 때 법무부 장관이 물러났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만약에 또다시 충돌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을 풀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어저께 우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 긴급보고 받았잖아요.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다고 한다면 법무부 장관 긴급보고 받아야죠. 받아서 상황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어떠한 결단을 내리고 그리고 이 문제를 빨리 조기에 해결하지 않으면 이렇게 검찰이 정말 갈등으로 가지고 간다는 거는 국민들이 이게 지금 바라는 바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여야를 넘어서서 이거는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국회 이야기를 좀 해보죠. 3차 추경안 오늘 통과가 예상이 됩니다. 통합당은 여전히 심사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 졸속이라고는 비판은 하고 있습니다. 3차 추경안 뭐 이틀 만에 예비 심사도 통과가 됐고 그리고 뭐 증액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뭐 논란도 있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싶으십니까? 그동안 원구성이 뭐 됐잖아요. 그동안 너무 시간을 많이 소비를 했어요. 추경안이 제출된 게 6월 4일이었거든요. 한 달 전입니다. 원구성은 이제 며칠 전에 구성이 된 것이고 그 저간의 사정은 다 아시는 거고. 이거 아무튼 원구성이 된 다음에 추경 심사를 이제 시작했는데 시간은 굉장히 쫓겼던 겁니다. 7월 3일 날. 오늘이 이제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에요. 내일까지입니다만 내일은 토요일이니까. 예, 본회의가 열리긴 어려우니까요. 본회 오늘 열린단 말이죠. 예. 오늘 통과시켜야 되니까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초조했죠. 이 초조한 문제와 이 또 원구성 문제를 또 그렇다고 원구성을 뭐 야당이 듣지 않았고 여야의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졸속으로 비칠 수가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6월 4일 날 제출이 되고 그동안 정부와 여당 간에는 계속 이 협의가 있어 왔을 것이고 또 민주당 내부에서도 뭐 논의가 진행돼 왔죠. 그러니까 어쨌든 민주당의 주장대로 이게 졸속은 아니다. 충분히 논의돼 왔던 것이다. 그리고 이미 한 달 전에 추경안이 제출됐다라는 논리도 좀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네. 통합당이 시간은 별로 없었습니다만 일단 원구성에 뭐 합의까지는 아닙니다만 18개 다 가져가라. 17개. 그리고 우리 이제 앞으로 책임 정치 잘하는지 두고 보겠다. 그런 다음에 우리 상임위 가서 열심히 하겠다. 상임위 명단 제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럼 이거 들어와서 추경안까지 이제 민주당 안대로 놔두고 이제 앞으로 7월 국회부터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조영원 대표의 생각이. 예. 그러지 말고 이왕 그렇게 된 거 며칠만이라도 이 추경안에 대해서 통합당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사실 뭐 통합당도 이 추경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 물론 이제 뭐 어떤 항목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당내 전략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통합당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 추경안 심사에 참여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뭐 통합당은 들러리 살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3차 추경 심사에는 결국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 7월 임시국회 때 이제 다시 국회로 복귀를 하겠다라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결국은 7월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미래통합당은 반드시 복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국회 보이콧을 통해서 야당의 존재감을 보일 수 있는 거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몇 가지 이유 때문에 복귀할 수밖에 없는데요. 가장 큰 것은 이제 공수처법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뭐 지금 이제 3차 추경이 이제 끝나고 되면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여하튼 간에 그 여당의 보통 말하는 야당이 말하는 이제 폭주를 어떻게 이제 막을 것이냐. 그러니까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이번 예결위 심사 중에서 이영호 우리 무소속 의원이 혼자서 예결에 참여를 해서 대정부를 향해서 질문도 하고 뭐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는 이제 새로운 이제 의회 환경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결국은 야당이 할 수 있는 거는 실력을 갖고 대안을 갖고 결국 국민들을 설득을 하면서 어떻게 하든 간에 야당의 존재감을 보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이제 나온 거죠. 네. 또 하나는 이게 장기화되면 야당 내에서도 현 지도부에 대한 원내 지도부에 대한 비판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를 했을 때 결국은 7월 임시국회에서 돌입할 수밖에 없는데 다만 여당을 향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국민 혈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혈세를 책정을 할 때는 정말 국민의 편에 서서 하나라도 아끼는 마음으로 봐줘야 되는데 이거 뭐 지역구 예산 끼워놓기가 막 나오고 이런 부분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3차를 했다 하더라도 2차 추경이 제대로 쓰여졌는지도 명확하게 평가가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될 수 있겠지. 마지막 남은 오늘 뭐 본회의 통과를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네. 정말 부족한 부분이 뭐고 필요한 부분이 뭐냐를 잘 염두에 두고 하나라도 국민 편에 서서 이런 국민들이 받고 있는 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정말 3차 추경을 아주 최선을 다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만약에 통합당이 다음 주 내에 복귀를 하게 되면 그때는 상임위원장직을 다시 좀 배분을 하는 절차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분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미래통합당이 자신의 이제 그런 상임위 명단을 제출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고도의 정치력이라고 봅니다. 일단 뭐 여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인들이 얘기했었던 여러 가지 상황이 다 관철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결국 법사위원장을 그대로 여당이 가져간다고 한다면 나머지 위원장과 관련된 거는 복귀를 하면은 얼마든지 저는 조정이 가능하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모두 다 계속해서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아, 민주당이요? 네, 민주당. 왜냐하면 이런 새로운 의정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단 하나라 한 석이라도 다수당이 되면 전통적으로 이제 모든 상임위를 가진 미국의 운영식으로 가서 이번에는 뭐 어떤 이상한 과정을 거쳐서 갔지만 네. 이제 제대로 된 국회가 되고 책임 정치를 위해서는 뭐 굳이 이걸 다시 또 배분하고 이런 것보다는 아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새로운 그러한 상임위의 운영 방식과 더 나아가서 원구성과 관련된 국회법을 개정을 해서라도 제도화시킬 수 있는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것을 오히려 저는 야당이 제안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뭐 그래도 구애받지 않는다. 다만 분명한 것은 책임 정치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하겠다. 이렇게 해서 좀 의회가 바뀌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통합당이 복귀를 하면서 뭐 개원 한 달 만에 국회가 정상화된다 이런 표현을 쓰고는 있습니다만 뭐 사실 갈등의 요소들은 굉장히 좀 산적해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토부 장관을 긴급 호출해서 부동산 관련 긴급 현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라고 하면서 4가지 안을 당부를 했어요. 큰 틀에서 보면 종부세 강화, 그리고 공급을 늘리겠다, 뭐 늘려라, 뭐 이런 부분이 핵심인 것 같은데 어제 이렇게 긴박하게 불러서
현안까지 받고 어떤 대응 방안까지 마련하라라고 지시를 한 그 전반적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부동산 대책이 이제 지난해 12월 달에 있었고 그때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이제 종합부동산세, 예. 종부세 이제 개정안이 제출됐는데 뭐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처리를 못했죠. 그다음에 올해 6월 달에 얼마 전입니다. 6월 달에 뭐 특단의 대책이 또 나왔는데 뭐 아시겠습니다만 부동산 여기서 부동산이 사실은 아파트죠, 아파트. 아파트 가격이 보통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수도권 지역. 게다가 이제 예. 청년들의 대출도 막힌 상황이 되고 수도권이 막 오르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건 사실 민심과도 관련된 문제니까 이 부동산 문제라는 게 단순하게 경제 문제가 아닌 거 아닙니까? 저는 이번 정권뿐만이 아니라 역대 정권들이 어느 정권이나 부동산 대책을 많이 내놨고 예. 아파트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대책을 나올 때마다 더 오르고 그랬단 말이죠. 과거에 대책이 워낙 많이 나왔으니까 다 살 수 없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는 상당히 오랜 기간 이제 부동산이 안정세를 보이다가 역시 다 오른단 말이죠. 예. 뭐 풍선 효과도 있고 요즘 또 역풍선 효과라고 해가지고 비수도권을 이제 억제하니까 수도권이 다시 서울이 다시 오르는 수도권을 억제하니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런단 말이죠. 지금 저 화면은 보면 저게 이제 이용호 의원이 국토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는 질의하는 부분이었어요. 거예요. 근데 네. 그 당시에 나왔던 발언도 사실 네. 많이 언론에서 조명이 됐어요. 부동산 대책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하니까 작동이 되고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인식이 이해가 안 게 뭐가 작동이 예. 되고 있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다 떠나서 말이죠. 아파트가 38평, 이게 부동산 얘기하는 시간은 아니긴 합니다만 32억, 33억. 일단 다 떠나서 그 국민들의 보편적인 상식에 부합하지 않아요. 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아무리 그 이 사회에서 열심히 이 사회에 기여한 분들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가치를 부여받을 필요는 없는 것이고 이 사회에서 설령 좀 게으르고 그랬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낮게 갈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 격차가 너무 우리 보편적인 국민 대중들의 인식에 부합하지 않는 거란 예. 말이죠. 저는 그래서 이 문제를 정말 이제 철학적이고 인문학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로 접근해라. 그냥 금융대책 몇 개 내놓고 이 세금 이걸로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세금 하려면요 화끈하게 보유세를 올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얘기하는 게 아니라 1주택자라 하더라도 거기에 해당하는 보유세를 올리라는 거. 그게 종부세 그런 게 포함되어 있을 텐데 이른바 보유세 문제 아닙니까? 어떤 경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지금 현재 청와대 참모들이 다주택자가 많아요 지금 생각보다. 그렇죠. 그래서 노영민 비서실장도 한 채만 남기고 다 그것도 처분하라. 청주에 내놨다고 해서 했죠. 또 그 뭐 똑똑한 한 채 놔둔 거 아니냐 반포에 이런 또 비판들이 또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선 정부부터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각자가 두 채 갖고 있는 것도 자유예요. 자본주의에서. 그러나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팔라고 얘기를 했고 그럼 어떻게 처분했어요? 처분 안 했잖아요. 이런 것부터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그다음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라.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 경기 무너지면은 경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사실 조심스럽게 다루는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정말 정권의 문제도 아니고 진영 간의 문제는 더욱더 아닙니다.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은 한국 사회의 이른바 뭐 사회적 합의, 통합, 불평등의 해결 그건 다 무의로 돌아가는 얘기예요. 이게 부동산에서 자산의 불평등이 나오고 교육의 불평등 모든 불평등이 다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께는 제가 좀 여론조사와 같이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거의 뭐 넉 달여 만에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된 추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여론조사의 하락세 때문에 이런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긴급하게 현안 보고를 받은 것이 아니겠냐 이런 분석도 있었는데 그런 실제로 해석도 좀 어떻게 좀 해석을 가능합니다. 하십니까? 한국갤럽 오늘 발표 나왔는데요. 조금 추락했습니다. 예. 그런데 실은 여론조사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추세를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5월 첫째 주 한국갤럽 조사가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 71%였습니다. 근데 오늘 50%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두 달 만에 21%포인트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빠르게 지금 추락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어저께 나온 리얼미터 조사도 실은 보면 굉장히 대통령 지지가 안 좋게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두 가지 면에서 좀 꼭 지적을 하고 싶은데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와 대통령의 정책 수행 평가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가 71% 굉장히 높을 때 정책도 같이 높아지면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한국 리서치가 16개 정책 평가 부분을 보니까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보다 이 정책에 대한 긍정평가가 너무 낮아요.
그 말은 뭐냐면 정책적인 면에서 문재인 정부가 결국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내놓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인 거예요. 단순한 대통령 국정운영 그러한 그 수치가 아니라. 그런데 그 16개 정책 평가 중에서 부동산이 가장 낮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이 정부로서는 곤혹스러운 거고 예. 그리고 대통령이 실은 집값 안정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저는 경실련이 발표한 게 굉장히 좀 아픈 부분이라고 봐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역대 정부와 비교했을 때 52% 집값 상승을 했다. 다른 정부보다 훨씬 많이 상승했다고 한다면 물론 이제 정부는 아니다. 14%밖에 상승하지 않았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 여하튼 간에 특히 이번 그 부동산 대책 이전에 부동산 대책이 30대 40대에 집을 마련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곤혹스럽고 어렵다라는 판단이 있으니까 오늘 갤럽 조사에서는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보는데 예. 어제 나온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30대에서의 추락률이 굉장히 그러니까요. 큽니다. 예. 이것은 결국 뭐냐면 20대는 인구공 사태, 30대, 40대는 결국 부동산 정책에 의해서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도가 이렇게 추락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특단을 내려야 될 시점이 분명히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예. 이렇게 중요한 상황 속에서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이 충돌한다는 것은 그는 오히려 이 정부로 봐서는 굉장히 나쁜 방향으로 가는 거를 또 가속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대통령이 적절한 시점에 하여튼 특단의 대책을 지시한 건 굉장히 잘한 것이고 여기에 맞춰서 또 국회 그리고 법무부 검찰이 이제는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게끔 그것을 만들어 가야지만이 국민들도 안심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영준 명지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